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현재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듯 합니다. 그 파괴적인 양상은 사실 다소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민간인의 피해가 양측에서 이미 발생했고, 심지어 그 피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당한 충격은 과거 9.11 사태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본토가 대대적인 습격을 받은 것은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피해와 충격과는 별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글로벌한 스케일의 전 세계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과연 혹자가 말하는 대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지역 분쟁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전쟁을 통해 우리와 민족적, 정서적, 지리적 거리감이 상당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중동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25일경 이란의 미사일 생산 기지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발생할 정도의 큰 폭발이었지만 당시 이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단순한 사고라고 발표했고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사보타지는 종종 있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전 세계의 주목도는 높지 않았고 일단 해당 사건은 단순 사고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한편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암묵적인 협력 관계가 2023년부터 양자 간 수교로 공식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빈살만 사이의 협력 관계는 빈살만 왕세자의 궁정 쿠데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11월 4일 빈살만은 500명에 달하는 정재계 고위인사와 왕족들을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 감금합니다. 이날 빈살만은 압둘라 전 국왕의 파벌 등 반대파를 구금, 고문, 계좌 동결 등의 폭력적 수단을 통해 결국 숙청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빈살만은 블랙워터의 용병과 더불어 유력 반대파 인사들이 전용기로 사우디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공군까지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빈살만의 공정 쿠데타를 돕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이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빈살만의 은인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권력 찬탈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알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내부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세대 간 갈등이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아버지 세대에는 여전히 이슬람 원리주의적 입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보며 이슬람 형제인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1985년생인 빈살만을 비롯한 사우디의 전반적인 젊은 세대는 사우디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과 공존이 필요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 등의 보다 실리주의적인 접근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게는 이스라엘보다는 이란이 더 위험한 적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이란을 막아내는 것이 보다 절실하다는 시각이 빈살만 덕분에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증오할 만한 신앙의 적은 불교나 심지어는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 이단입니다. 기독교도에게는 타 종교 신도들은 포교와 구원의 대상입니다만 기독교 이단은 영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최우선적인 척결의 대상입니다. 이는 이슬람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에도 여러 유파들이 있습니다. 시아파, 수니파, 수피즘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대로 시아파와 순위파는 상호간 절대적으로 이단시하며 적대합니다. 한국인을 비롯한 외부자들은 이란을 모두 아랍이라고 여기지만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란에게는 이스라엘과 순위파 이슬람교 모두 신앙의 적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순위파가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죠. 순위파와 시아파는 상호간 종교적 이단이며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으로 민족적으로도 차별적이라 협력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하마스에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만 해당 주장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은 이란과 하마스 상호 간의 이해의 일치가 있어 상호 이용했을 뿐이지 강구한 동맹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순위파이기 때문이죠. 하마스와 이란은 모두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수교가 이루어지면 절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해지는 입장입니다. 양자 간 이해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이루어지면 결국 다른 순위파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화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순위파와 이스라엘은 함께 시아파 이란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마스의 입장에서도 순위파와 이스라엘의 협력이 실현되면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마스는 자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은 이번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나 역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 전에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빠른 시간 내 탈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이외에 외부 세계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는 이집트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자지구 밖으로 나가려면 이집트의 도움이 필요한데 팔레스타인 난민이 몰려드는 것을 원치 않는 이집트는 국경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몰살시키면 가장 기뻐할 세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 역시도 현재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전투를 벌이고 있어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며 살기를 뿜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주력 부대를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차없는 보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현재 레바논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정당으로 자리 잡은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불러일으키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도 불리할 것입니다. 이란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미 미국의 이런저런 경제 제재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이란 경제를 순위파인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더 힘든 지경으로 망가뜨릴 이유가 이란에게는 없습니다. 현재 이란의 입장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일단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공식 수교를 저지한 상황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개입 가능성 역시 매우 낮습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단순한 지역 갈등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상황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자국민 탈출이며 그 이외의 상황 관리는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 중동 의존도가 현격히 낮아진 현재의 상황에서 중동 이슈는 미국에게 최우선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느라 중동에 개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유대인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입니다. 덕분에 때로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뒷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중국은 더더욱이나 중동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중국의 군사력을 중동으로 투사할 물리적 수단이 없으며 아랍 제국이나 이란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인데 원유 수급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이란을 버리고 사우디 쪽으로 줄을 갈아탈 것임을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확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아랍 제국과 이란의 수수방관 속에서 가자 지구의 민간인만 죽어나가는 지역 분쟁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과거의 중동 전쟁을 상기시키며 유가 급등 위험이 크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우디와 러시아의 주도로 원유 감산이 이루어져 유가가 오르던 중이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우려가 없을 수 없었지만 해당 전쟁 발발 이후에는 오히려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중동 사태가 생기면 오히려 유가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나 중동 전문가들은 테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로 간단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원유지대를 장악하면 돈을 벌기 위해 기존 정부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들리는 말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이 생산한 원유는 보통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러한 거래는 유가 안정을 원하는 미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집니다. 유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분쟁 지역은 원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사실 흔히들 이슬람 원리주의를 중동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스라엘도 정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현 집권 세력은 극우 세력이자 따지자면 유대교 원리주의에 가깝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평화 공존이 쉽지 않죠.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의 내부 정치 역시도 정상은 아닙니다. 서한 지구를 이끌고 나름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하는 데 성공한 파타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부패한 정치 집단으로 낙인 찍혔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하마스입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무장 투쟁 노선에 대해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살펴보자면 중동 분쟁의 확산은 유럽의 중동 난민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 아랍 수니파와 이스라엘 간 협력 관계의 구축이 지연되면서 빈살만의 트럼프에 대한 러브콜이 강해질 것이라는 측면,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를 더 찍어낼 필요가 생겼다는 측면,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전 세계의 군수 공장으로 부상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자칭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한민족의 후예들인 한반도의 두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 전쟁을 수출하면서 짭짤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거의 유의하다고 해야겠네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주장과 그 근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지정학 전문가들조차도 아랍 전체의 감시의 촉수를 뻗치고 있는 모사드의 정보망을 하마스가 어떻게 벗어나서 소리소문도 없이 군사훈련을 받고 무기를 조달했는지 의문에 빠져 있습니다. 정답은 아마도 아랍 밖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사드가 장기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궁금합니다.
2004년 북한 용천역의 열차 폭발 사고가 모사드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있죠. 아무튼 전 세계 제1의 화약고로 일컬어지는 한반도가 진짜 화약 공급 창구가 된 듯합니다. 덕분에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의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진다고 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을 말하자면 제가 아는 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도에 독도와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엔 윤석열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죠.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국방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협력할 사안이 많은 나라입니다. 반면 일부 좌파 진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에 중국이나 북한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 중국과 북한이라면 이스라엘이 껄끄럽죠. 결론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며 확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해당 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삭제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전쟁이 전 지구적으로 무시무시한 여파를 가져올 것처럼 떠드는 언론의 호들갑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소식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가자 지구에 한국식의 DMZ를 설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빈발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지정학적 임팩트가 적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심리적인 충격은 적지 않죠. 그래서 이번 방송도 간단히 상황 정리 정도는 해야 할 듯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 채널은 세계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개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죠.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의 눈을 써볼까 합니다. 조만간 오늘날 갑작스레 전쟁이 빈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또는 인문학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